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는 성장 영화를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취향이 세상을 바꾸는 배 감독과 나와 있습니다. 네. 간만에 저희 둘이서 방송을 하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우디와 같은 개편의 일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저희가 이번 달부터 네. 좀 약간 특별한 코너를 한번 또 해볼까 합니다. 네. 이것도 파일럿이라 그렇습니다. 반응 여하에 따라서 네. 이게 고정 멘트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이 전 프로그램의 파일럿화. 네, 파일럿만 계속하는 이 가우디 방송이에요. 뭐냐면 배우 특집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배우들을 콕 찍어서 그 배우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배우만 얘기하거나 인터뷰하거나 이런 거에 특화된 분들이 계시죠. 있죠. 뭐 백은하 기자님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모셔옵니다. 네. 네, 게스트로. 맞습니다. 네, 하루 모셔가다가 도대체 왜 그렇게 배우에 집착하시나. 네,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네. 그런 시간도 이제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관심 있게 봤거나 좀 인상 깊게 본 네. 이런 배우를 한 명을 찍어서 얘기를 쭉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까 하는데 오늘 첫 번째 배우는 톰 행크스거든요. 네. 톰 아저씨인데. 좋아하세요? 톰 행크스? 좋아하죠. 톰 아저씨 하면 사람들이 다 톰 크루즈를 생각하는데 그래도 톰 행크스지 라는 생각을 한켠에 하는 네, 그런 배우가 아닌가. 진짜 보면 영화라는 걸로 이 사람 인생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기 좋아지는 배우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톰 행크스가. 네. 톰 크루즈 같은 경우는 똑같다 느낌인데 그렇죠. 그냥 똑같잖아요. 느낌이. 네. 근데 그러다가 그냥 이제 뼈도 더 많이 상할 거고 계속 그럴 수 없을 텐데 톰 행크스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톰 행크스로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점점 오히려 젊었을 때 사진 작품 이런 거 보면 네. 살이 좀 빠져서 그런 건지 네. 약간 어색해요. 맞아요. 네. 그 표정 같은 것도 좀 지금 약간 보고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그때는 뭐 워낙 이런저런 이제 다양한 연기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멜로에 나왔을 때 파마 머리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그렇거든요. 그렇지. 지금 보면 좀 그렇죠. 저 얼굴을 우리가 왜 좋아했지? 약간 이 정도 뭐지 저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아무튼 톰 행크스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 전에 네.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단관 이번 달 단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날짜가 나왔어요. 22일 수요일이죠. 저녁 7시 반 늘 언제나 그랬듯 여의도 CGV에서 특이한 영화를 갖고 왔어요. 희한한 영화죠. Once Upon a Time in Venice. 제목은 진짜 막 대작 같은 느낌이 나는. 그치, 맨 마지막만 바꾸면. 네. 근데 이 영화가 9월에 개봉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2017년에 제작은 됐는데 우리 국내 개봉은 아직 안 했고 국내 개봉을 9월에 하는데 개봉하기 전에 한번 보자. 이 개봉 전에 같이 모여가지고 보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지나간 작품도 말고. 네. 그럼 어떤 작품을 고를 거냐? 막 하다가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궤가 비슷했잖아요. 네. 관객이 많이 들지는 않았어도 좀 곱씹어 보거나 감동적이거나 막 이런 걸로만 하다 보니까 김프로쇼 단관은 저런 것만 하나? 라는 선입견. 부담스럽기도 하지. 그렇지. 그런 작품을 또 골라야 되니까. 골라야 되는데. 네. 그런 작품이 그렇게 매달 막 많이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니라서 그래서 단관을 배달하는 게 그치 힘들기도 했죠. 그래서 단관은 그냥 가볍게 봤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이 만들어 놓은 기준 족쇄 이런 거에 매이는 것 같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숨겨진 명작 아니면 고전 명작을 또 가져와서 틀은 것 뭐 이런 게 또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건 그냥 3사에서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다운받아서 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모여서 볼 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번에는 모이는 것 자체에 좀 의미를 두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왁자지 걸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B급 코미디. 본격 콜라 팝콘 콤보가 어울리는 단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급 코미디 영화 중에 뭐가 좋냐. 개봉하는 것 중에 살펴보니까 와 이거 진짜 약간 혼자 볼 수는 없는
네, 같이 봐야 재밌는. 그리고 막 같이 보면서 막 이렇게 해야 재밌는 영화. 약간 그런 느낌이 중에 딱이다. 그렇죠. 그래서 고른 게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베니스인데요. 네. 브루스 윌리스 나오고요. 제이슨 모모아, 아쿠아맨. 네. 그리고 뭐 존 굿맨, 제시카 고메즈, 팜키 한센. 네. 이러면서 사람들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지. 네. 이 코미디예요. 이분들 중에 얼굴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 보면 아는 얼굴들. 그렇죠. 그리고 브루스 윌리스의 간만에 신작. 완전 깨는 신작. 그러니까 이 코미디나 이 색깔에 조금 맞다. 네. 그런 분들은 막 좋아할 텐데. 그렇죠. 살짝 응? 하는 사람들도 네. 뭐 있기는 할 거예요. 확실한 건 응 하는 사람도 내가 뭘 이해 못한 거지? 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건 같이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같이 보고 말도 안 되는 막 코미디 이런 게 나올 때 네. 억자식 걸 좋아하고 그렇죠. 우리끼리 분위기 좋은 단관을 한번 네. 여름에 끝자락에 해봅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선물도 마련했어요. 네. 첫 번째 선물 단관하면 늘상 드리는 스티커. 그렇죠. 제가 그려서 만든 무비굿즈 스티커를 오시는 분마다 전부 다 하나씩 나눠드리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익숙하잖아요. 여러 번 드렸으니까. 그럼. 그래서 이번에는 시크릿 박스를 합니다. 추천을 통해서. 20분께, 네. 저희 이제 만들었던 에코백에다가. 맞습니다. 이거저거 막 넣어가지고, 20분 나눠드릴 거예요. 이것만 해도 평가 뽑는다. 그치. 추천한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선물은, 뭘 해볼까. 이렇게 주는 거 말고도 좀 네.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황석희 번역가. 네. 데드풀을 번역한. 그렇죠. 핫한. 요즘 욕을 먹는 모 번역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렇지.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번역한 것만으로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아하시는 맞습니다. 이분을 모셔왔어요, 선물로. 네. 끝나고 GB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제 GB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단관은 앞에 저희가 잠깐 광고 대신에 소개하고 가실 때 안녕히 가세요. 뭐 요 정도 하고 그냥 영화 네. 보고 마는 거였는데 이번엔 시간을 좀 따로 내가지고 네. GB를 한다. 질문을 받을 분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렇지. 황석희 번역가하고 또 저희들하고 모여가지고 악자짓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네. 뭐 질문도 받고 선물도 나눠드리고 뭐 이런 즐거운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자. 단관 입소문도 좀 내보고 싶고 네. 미리 영화도 좀 땡겨서 보고 싶고 네. 뭐 하여튼 그런 생각에 이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자리니까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무더위가 조금 더 오래 갔으면, 이게 더 메리트가 있었을 텐데, 날씨가 한 1, 2도 낮아지고 있어. 그래도 어지간하면. 그래, 덥겠지? 더울 거예요. 덥겠지. 그래서 22일 수요일. 네. 저녁 7시 반에 여의도 CGV에서 하니까요. 예매는 아마 주말 정도부터 할 수 있을 거예요. CGV 앱에서. 네, CGV 앱에서 보시면 예매하실 수 있으니까 와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단관을 뭐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매달 고정적으로 좀 이런저런 네. 장르 가리지 않고. 요런 영화 발굴하는 재미도 또 생기겠네. 네. 그렇죠. 아무튼 그리고 또 영화 관계자분들 네. 저희하고 단관 같이 하고 싶으시면 네. 마구마구 연락 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재밌는 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보면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톰 행크스 얘기를 할 텐데. 톰 행크스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되게 쉬운 선택이기도 했는데 부담이 되기도 하네. 아,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배우가 이제 나오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할 텐데. 네. 너무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출연한 작품을 세보니까 네. 42편이에요. 1984년에 스플래시로 시작해가지고 네. 2017년 작품 더 포스트까지 음. 그리고 앞으로 3편 더 있거든요. 그레이하운드, You Are My Friend, 바이오 이렇게 3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다 치면 42편입니다. 야. 그리고 본인이 제작한 게 한 20편 되고 기획을 한 게 또 한 7편 되고 감독도 하고. 네. 감독도 한 각본도 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 있죠. 이 대단하다는 말이 너무 뻔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매우 흔치 않게 네. 2회 연속 오스카 수상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역사에 나와버렸죠. 네. 37세, 38세 때 2년 연속으로. 그냥 톰 행크스 하면은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톰 크루즈야 요즘 막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걸 보면 특색이 있잖아요. 야, 쟤는 아직도 저 아저씨 늙질 않네? 혹은 뭐 디카프리오 하면 야, 나이 들면서 저렇게 바뀌네? 뭐 이런 향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색깔이 있는데 톰 행크스는 그게 언제적 톰 행크스야? 그치.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90년대에 굉장한 헐리우드의 아이콘이었으니까. 네. 뭐 그때 이제 로맨틱 코미디도 막 찍고. 네. 뭐 이러면서 그 당시에 뭔가 작품을 좀 활발하게 막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걸 그렇죠.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톰 행크스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초창기 로맨틱 코미디 멜로 뭐 이런 데 나오다가 뒤로 이제 계속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연기를 계속 하면서 호러 빼고는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러네요. 느낌이 근데 특정 장르에 얽매이지가 않고 톰 행크스가 나오면 그냥 톰 행크스 영화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유명한 배우가 나오면 뭐 자꾸 똑같은 톰이라 비교를 하게 되는데 톰 크루즈 하면 야, 톰 크루즈 영화인데 라고 하지만 톰 크루즈 영화인데 할 때 우리 이제 머릿속엔 그려진 그림이 있거든요. 톰 행크스는 그게 아니야. 그냥 정말 그냥 톰 행크스가 나온다가 가장 커. 뭐 그런 점에서 이게 그러면 배우에게 단점일까 장점일까 했을 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마 그게 장점이다고 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분에 대해서 뭐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면 1956년생이고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는데 네. 183. 키가 183. 네. 젊었을 때는 조금 살이 빠져가지고 멀끔하게. 그렇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살이 조금 붙은 느낌이고요. 그렇죠. 1996년에 감독 데뷔, 그러니까 84년에 스플래시로 이제 주연 처음 맡으면서 이제 영화를 했는데 원래 조연으로 등장한 거는 호러 빼고 다 등장했다 그랬는데 호러 영화 조연으로 데뷔했어요. 네, 어둠의 방랑자라고. 어둠의 방랑자. 네, 1980년 이때 이제 조연으로 데뷔를 해서 얼굴을 빡 알린 거는 84년 스플래시로 이제 얼굴을 알려가지고. 그렇죠. 그 뒤에 뭐 작품들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뭐 빅, 그들만의 리그,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뭐 필라델피아, 포레스트 검프, 뭐 아폴로 13,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유브가 메일, 그린마일까지가 그린마일이 2000년이니까 2000년 전에 듣기만 해도 그냥 뭐 그렇죠. 굵직굵직한 작품들에 이제 나왔었고 빵빵 터뜨렸죠. 2000년 이후에 색깔이 조금 바뀌면서 캐스트 어웨이, 캐치 미 이프 유 캔, 터미널, 다빈치 코드 뭐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클라우드 아틀라스 그리고 이제 2010년을 넘어서서 최근 작품이 이제 설리, 뭐 인페르노 더 포스트 뭐 이런 건 이제 저희가 다루기도 했던 영화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8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를 계속 만들어 오면서 96년에는 데띵 유드라는 밴드에서 이제 노래도 여기 히트를 했었잖아요. 영화를 직접 연출하기도 하고 각본도 쓰고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회사 음반 레이블 이름을 자기 영화 제작사 이름으로 했어요. 플레이튼. 그래서 자기가 연출도 하고 각본도 쓰고 그 뒤로 이제 데싱 유드 뒤로 한 6편 정도를 각본을 썼는데 그 중에 다큐가 한 편 있거든요. 2005년 위대한 황야 달에서의 발걸음이라는 다큐가 있는데 그걸 제외한 모든 자신의 각본을 본인이 직접 연출했습니다. 96년 데싱 유드 98년 지구에서 달까지 2001년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거 각본을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걸 자기 제작사 그 플레이튼 제작사에서 제작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대한 황야 달에서의 발걸음 다큐를 각본을 썼고 2011년 로맨틱 크라운이라는 멜로를 각본을 썼고 2012년 일렉트릭 시티라는 애니메이션을 또 각본을 씁니다. 그 이걸 다 본인이 연출했다. 그러니까 굉장한 재능을 가진 명배우면서 제작과 각본과 연출에도 일정 수준을 넘긴 사람이다, 사실. 배우의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 나서 연출을 한 사람들 종종 이제 떠올리게 되면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데 사실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굉장히 경이로운 다작을 하고 있죠, 노년에. 그렇죠. 그러면서 작품 쓰이는 영화들을 계속 연달아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톰 행크스는 정말 제작, 기획, 연출, 각본 쓰는 장르를 따져보면 클린트 이스트보다 훨씬 더 넓은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는 클린트 이스트가 하지 못하는 걸 하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타자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타자기를 수집하는 걸로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타자기를 되게 즐겨 쓴대요. 초대장이나 아니면 감사의 메일 편지나 이런 거를 이제 타자기로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그걸 사용한다고 하고 타자기로 뭔가를 치는 걸 그냥 좋아한대요. 그 취미가 되게 오래됐는데 전 세계에서 정말 진귀한 타자기들을 모으는데 때때로 타자기 가격도 가격인데 그거를 잘 탁송을 받는 거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거 이런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쏟아부을 정도로 진정한 타자기 매니아다. 1978년부터 이제 타자기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빈티지 타자기가 지금 뭐 한 100개 넘게 이제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앱도 냈더라.
행스 라이터라고. 맞아요. 네. 아이패드용. 아이패드에 이렇게 네. 타자기 앱도 있어서 누가 그걸 이렇게 시연해가지고 하는 유튜브도 올려있고 막 그러던데요. 네. 그 타자기 디자인과 사운드를 이제 재현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되게 환영한 게 있어요. 타자기에는 저 타자기를 안 써봐서 딜리트 키가 없을 거 아니야. 없지. 있을 수가 없잖아.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는 있는 거야. 아이패드용이라서. 그러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완벽하다. 그러네. 타자기 느낌은 나는데 딜리트 버튼이 있다. 아니 그러면 요즘에는 키보드를 타자기 그 키보드로 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결해서 쓰는 거. 그거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것만 그러니까 키보드만 따로 타자기 형태로 돼 있는 거 많은데 네네. 거기는 왜 투자했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은 것 같은데 투자를 해서 실물로도 만들어 볼 만한데. 이미 나와 있었나? 이미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알려지진 않았는데 뭐 그런 회사를 뭐 지분 투자를 했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 찾아보시면 그러네. 실물 타자기 모양 키보드 투자했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앱도 만들고 뭐 자기 모으고 할 정도면 그쵸. 컴퓨터를 위한 이 타자기 키보드도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면 실물 타자기에 대한 약간 애정이 지나쳐서 그걸 모사하는 건 싫었던 걸 수도 있지. 차라리 터치면 이거 어차피 진짜 타자기가 아니니까. 하긴 아이패드용 그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게 막 칠 때 종이가 이렇게 쭉쭉쭉쭉 움직이는 게 거기 보여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걸 누르면 띵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구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타자기는 그냥 터치할 때만 그렇지 그치. 컴퓨터를 쓰는 거니까 그냥 키보드인 거잖아. 그거는 또 매력을 못 느꼈을 수도 있을까? 그런 말 되네. 그치. 네. 약간 그 종이가 넘어가고 그 소리 이런 게 좋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분이 근데 사실은 타자기 개발자가 아니고 배우라는 거. 자, 그러면 이 톰 행크스의 주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은 이제 필라델피아겠죠. 그렇죠. 네. 필라델피아라는 영화로 오스카 트로피를 받았다라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이후에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얘기하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연달아 찍은 게 이 사람의 캐리어의 어떤 정점이다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 뒤로 계속 영화를 찍고 있거든요. 30대 후반에 연기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나이를 들어가면서 자기 인생이랑 괴가 같은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을 진지한 배우라고 아무 생각 안 했어요. 그치. 약간 로맨틱 코미디의 그런 걸로. 가벼운 그쵸. 영화. 근데 그 사람이 다음 영화로 선택한 필라델피아에서는 그 당시에 아무도 영화화하지 않았던 소재와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운 화제작이었거든요. 간간히 뭐 제가 찾아본 바로는 뭐 80년대 중후반 뭐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 한 번씩 언급되거나 다뤄졌던 에이즈 환자에 대한 헐리우드 상업 영화가 이게 최초였고 여기서 주인공을 맡은 톰 행크스가 정말 전도유명한 변호사였다가 그 후천성 매력교배증에 걸려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걸 다시 고소해가지고 승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에이즈 하면은 우리가 막 생각하고 있는 약간의 터부시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전면에 동성애 연애자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한 화제작이었죠. 당시에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울먹울먹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본인이 고등학교 때 자기한테 드라마를 가르쳐 주셨던 그렇죠. 은사가 이제 게이였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분을 막 언급하면서 이제 했던 수상 소감이 있더라고요. 되게 인상 깊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해 가장 인상 깊은 감동적인 수상 소감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또 일화가 있어요. 이게 어떤 영화에 영감을 줍니다. 그렇지. 인앤아웃이라는 영화가 나중에 케빈 클라인 주연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자기 이제 고등학교 연극반 선생님 은사님과 자기 연극반을 같이 했던 동료였던 친구, 이 두 명의 남자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내가 겪은 가장 위대한 동성애자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인앤아웃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돼요. 인앤아웃이라는 영화에서 맷 딜런이 주인공인데 맷 딜런이 명배우가 된 거예요. 명배우가 돼가지고 아카데미 수상소감을 말하면서 은사님을 강제 커밍아웃 시키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은사님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케빈 클라인이야. 이 사람이 강제 커밍아웃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약간 좀 유쾌하게 그린 영화인데 실제 톰 행크스의 일화에서 이게 모티브가 나왔다. 네. 근데 이제 실제는 네.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막 강제로 소환된 거는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뭐 얘기는 이제 다 본인이 저기를 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네. 나중에 자기 고등학교에 강당을 이제 증축하는데 150만 원 달러를 쾌척하거든요. 톰 크루즈가 나중에. 그러고 나서 단 조건이 있는데 이걸 그 선생님 이름을 해달라. 해서 아직도 그게 남겨져 있다는 아름답네요. 아주 훈훈한 일화가 있죠. 네. 근데 혹자들은 그게 강제 커밍아웃을 시킨 거에 대한 미안해서? 어떤 부채감에 네. 그렇게 한 건 아닐까라고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하긴 하죠. 근데 팩트는 뭐 그거는 아니었다고 네.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시상식 또 나무주연상을 받게 된 포레스트 검프가 있고 포레스트 검프가 미국 어떤 역사의 어떤 시점을 어떻게 그렸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사람들의 인생 영화로 꼽기도 많이 하고 네. 저희보다 훨씬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저는 근데 의외로 이 필라델피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네. 그 당시에는 필라델피아 이런 영화 있는데 꼭 봐야 된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빅 이런 데 나오는 배우잖아. 제가 톰 행크스의 얼굴을 외워온 게 빅이 처음이거든요. 빅이라는 영화에 그 피아노 건반처럼 생긴 막 거기서 막 춤추고 막 소년이 어른이 돼가지고 막 하는 판타지 그걸 저 아저씨 누구지? 라고 생각했다가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선뜻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나중에 그걸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오자마자 보지도 않았고 나중에 찾아봤을 때 잘 감정적으로 안 오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잘 이게 뭐 연기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찾아봤을 때, 이 영화가 이때 나와가지고, 그럼 미국이 뒤집혔겠네, 한번. 이런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된 영화인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고 나니까 그냥 지나간 영화가 돼버린 거예요. 네. 불꽃 연기를 볼 수 있다. 그때 저런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다. 법정 영화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 중에 하나다. 정도지, 이 영화가 어땠고, 톰 행크스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지금 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아요. 포레스트 검프를 받기 전년도에도 사실 연기상을 받았어. 그걸로 2년 연속 나무주연상 받은 거야. 라고 말하기 위한 앞에 어떤 장식처럼 쓰이고 마는 게 좀 아쉽다. 아무래도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요 때부터가 중요한 커리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전 영화들도 재밌었지만. 사실은 주요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가 당연히 포레스트 검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캐스터웨이, 그리고 최근작으로 치자면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 그리고 우리가 한번 다룬 적 있던 더 포스트, 그리고 스파이 브리지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 제가 보기엔 이게 주요 작품이라고 보이는 궤적이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뭐 아폴로 13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아폴로 13 같은 경우는 잠깐 곁다리로 가보자면 타자기 마니아인과 동시에 이 양반이 굉장한 밀리터리랑 우주만이에요. 밀떡 우주덕.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자기 고등학교 때 꿈이 뭐 연기도 재밌었지만 나사에 너무 가고 싶었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밀리터리 덕후로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드라마를 찍는 게 아닐까? 그렇지. 결국 그걸 이제 해낸 거예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찍고 나서는 실제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연합군이 입었던 군장 있잖아요. 그치. 그걸 어디서 구해가지고 박물관 기증하고. 브라스 박물관 기증했대. 그리고 막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가서 찍고 아폴로 13 찍더니 우주 다큐 찍고 우주 다큐 각본을 자기가 쓰고. 그 엄청난 마니아로서의 어떤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나이를 먹어가면서 배우가 자기 필모를 선택하는데 어떤 기준이 뭘까라는 걸 보기엔 주요 작품을 그렇게 한번 선정을 해보는 필요도 있겠다.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 영화에서의 캐릭터랑 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걸 그러면 잘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배우는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영화를 그냥 선택하는 거니까 일관되게 자기의 연기 인생을 한평생을 걸쳐서 하나의 뭔가를 주장한다라고
라고 보이는 배우가 굉장히 드물지 않을까, 사실? 그쵸. 이게 선택을 당하는 네.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밀고 나가서 그렇게 한다는 게 본인이 하고 싶다고 또 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네. 본인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만 선택을 하려면 본인이 만드는 게 아닌 이상 그게 안 만들어질 공산이 크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결국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톰 행크스는 명료하진 않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길이 보이는 것 같다. 한편에서 되게 각인되는 연기로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고 어떤 방향을 계속 그리면서 쭉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주요작들 중에서 초기에 90년대가 뭐 전성기라고 하니까 그쵸. 그때 작품과 최근작 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연기를 잘한다. 그건 일단 공통점이죠. 그 공통점이 대단한 영웅을 연기한 적이 거의 없고 사실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건 아폴로 13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달에 한번 갔다 오는 사람이 다시 이제 아폴로 13호의 선장이 돼서 다시 한 번 더 가는 베테랑의 역할을 한 실존 인물이니까 굉장히 영웅적인 인물로 이미 시작을 하죠. 근데 나머지 영화들을 보면 그냥 상황에 휩쓸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한 주체적인 어떤 인식을 하고 있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생각은 명확하게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어떤 걸 앞에 직면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사람. 항상 그런 역할을 맡는데 그런 연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 항상 이런 캐릭터가 끌리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뒤에 단서가 항상 붙는 걸 저희가 인터뷰에서 많이 읽거든요.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거의 계속 개척해 가면서 당대 최고의 감독들과 내가 이렇게 이 연기를 할 수 있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하면 이런 영화가 나오겠네. 라고 큰 관여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작품들의 흐름이 있는 것 같다. 그 연장선상에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제작을 하기도 하고 배우들 중에 본인이 제작을 하는 제작사를 차려가지고 감독들을 발굴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감독의 영화를 실제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펀딩도 해오고 굉장히 낮은 개런티 혹은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개런티를 받으면서 자기가 직접 주연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 대표적인 예가 요즘은 이제 플랜 B라는 브래드 피트의 회사가 있죠. 근데 그걸 보면 브래드 피트가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고 세상이 어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알겠어. 대단한 이제 명작들도 있고 재밌는 재기발랄한 영화들도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이 보이긴 하는데 거기서 직접 스크린 앞에서 연기를 하면서 뭔가 그 영화에 직접 기여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어요. 브래드 피트의 경우. 그렇죠. 그리고 대신 브래드 피트가 굉장히 눈에 띄어요. 한 씬만 나와도 딱 눈에 띄어요. 근데 톰 크루즈 완전 반대야. 톰 행크스. 톰 행크스. 그렇지. 톰 크루즈, 그렇지. 톰 행크스는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렇게 각인되는 장면이라거나 대사가 없어요. 그러네요. 자기가 이 영화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좋겠다 하는 방향에 최대한 자기가 방해가 안 되면서 기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저는 약간 관점을 조금 틀어서 보고 싶은 게 초반에 필라델피아 포레스트 검프 라이언 일병 구하기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선택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쌓인 이미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요 역할에는 얘가 딱이겠다. 그렇죠. 해서 이제 간택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스카상도 2번이나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여력이 조금 생기면서 본인이 이제 90년대 중반 넘어서는 이제 제작도 하고 감독도 하고 뭐 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한 10년쯤 지나면 여력이 생기잖아요. 제작사도 만들었지. 그렇죠. 뭐 쓰면 밑에 달라붙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뭐 감독들도 자기 네임밸류 있으니까 하자고 하면 할 게 많은데 저는 자기 객관화에 굉장히 능한 사람일 수 있겠다. 그 부분이 되게 전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나한테 잘 붙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나와도 괜찮아. 대신에 내가 굉장히 각인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자라고 하면 못 할 게 없거든요. 그럼요. 밑에서 다 그렇게 해줄 거고 연출도 그렇게 할 건데 그럼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니까 그게 참 대단하다. 그렇죠. 본인이 어떨 때 빛나는 거를 잘 아는 걸 수도 있고 영화 전체를 놓고
볼 때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절제일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하여튼 훌륭한 게 아닌가. 맞아요. 톰 행크스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푸근함? 푸근함이라고 하기엔 좀 모자란데. 그냥 단지 푸근함만 있는 건 아닌데. 약간 모자람? 모자람도 있지. 탁월하지 않음? 탁월하지 않음이 성격이 될 수가 있나? 아니, 이상하잖아요. 약간 물 같은 거예요, 물. 일단 투명해. 그래서 모든 걸 다 비춰. 무색무취인 것 같지만 없으면 티가 나. 물이 전면에 있다고 해서 거슬려 하진 않잖아요. 물은 투명하니까. 그럼 물이 어떤 맛이고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다 아니까. 그 위치에 자기가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근데 또 독특한 지점은 그 위치에 가서 우리가 편안하게 이 캐릭터에 이입하고 쉽게 이 영화를 이해하고 이 영화가 주고 싶은 메시지를 내가 잘 느끼게 하는 그냥 하나의 통로로서만 자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연기하는 인물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논쟁적이거나 최전선에 있어요. 어떤 이념에. 여기서 근데 차이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럼 아까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모그래피를 쌓았던 초창기에는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지금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떤 한 방향으로 계속 쭉 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 필라델피아를 다시 보시면 자기가 어떤 연기를 할 때 이렇게밖에 찍으면 안 되는 콘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조나단 드미 감독이 콘티를 그렇게 잘 짰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톰 행크스는 그 안에서 시킨 대로 잘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계속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 중에 하나로 아리아를 들으면서 자기가 막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하면서 막 울면서 덴젤 원스틱 그걸 보면서 스스로가 오늘 얘랑 질의응답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얘가 왜 내 말에 대답을 안 하지? 내일 재판 중요한 질문이 나올 텐데 하고 있을 때 자꾸 동문서답하면서 아리아를 틀어놓고 내가 이 노래를 왜 좋아하는지 막 설명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굉장히 명연기예요. 네. 근데 그 연기가 조명도 굉장히 과하게 한번 싹 변했다가 현실로 돌아오고 음악도 아리아이니까 정말 마리아 칼라스의 막 음악이 최대치로 고조됐을 때 그때 톰 행크스의 눈물 연기가 막 빛을 발하거든요. 근데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린 그걸 되게 명연기로 받아들이고 있어. 조명이나 음악이나 앵글이나 카메라 무빙이 진짜 과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볼 때 그걸 그렇게 막 불편하거나 실험적으로 느끼지 않게 하는 수위에서 톰 행크스가 연기를 해요. 초췌한 얼굴에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되게 형이상학적인 대사를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보기엔 되게 편한데 다시 돌이켜보면 굉장히 과한 장면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때는 그런 도움이 필요했구나. 그럼에도 거기서 자기가 뭘 더 얹어가지고 자기가 도드라지려고는 하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판이 다 벌어진 영화잖아요. 93년에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 잘 나가는 변호사였던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자가 자기를 자른 회사 대형 로펌을 상대로 법정에서 이기는 이야기라면 에이즈에 대한 터부가 지금도 남아있는 걸 다시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영화인데 불편했죠. 네. 근데 그 보수적인 아카데미가 톰 행크스 연기 되게 잘하네 라고 하면서 얘한테 상을 준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겠죠. 정치적으로 상을 줘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다. 용감한 영화다. 거기서 이런 역할을 한 거는 얘 연기 병신이 놀랍다. 두 가지 차원이 다 적용이 돼서 상을 준 걸 텐데 사람들이 필라델피아라는 영화를 포레스트 검프보다 일단 많이 언급하지도 않고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지?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유일하게 억지로 기억을 짜내보면 그 아리아가 흘러나올 때 어마어마한 음악과 조명과 촬영이 도와줘서 만든 인공적인 장면 하나를 겨우 꼽아낼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드라마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평이하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아, 그런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판이 벌어졌을 때 별다르게 하지 않은 연기? 자연스러운 연기? 보기 편한 연기를 했고 근데 심지어 그걸 당대에 인정을 받았구나. 그러면 그걸 거기에 상을 주는 안목도 대단하지만 물론 그 안목이라 하는 건 소재 자체가 상중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거기서 연기를 뜯어보면 거기 뭘 더 얹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보기 편하게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네. 근데 영화 자체가 좀 도와줘야 이게 빛을 발하는 영화였구나. 필라델피아가 비교를 해보자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같은 톤이 아니었구나.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그런 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리얼하고 굉장히 첨예한 갈등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건조한 대화들 이 오가는 영화라고 기억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뜨거운 영화더라고요. 근데 그걸 막 계속 열을 낮추고 있어요. 톰 행크스가. 이 감각은 무의식적으로 감각을 한 걸까? 아니면은 이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을까? 근데 그 다음 영화를 보면 포레스트 검프는 익히 아시다시피 바보 연기를 하잖아요. 영화 내내. 근데 그게 안 웃겨요. 웃긴 장면도 있는데 그게 희화화돼서 웃기는 게 아니고 야, 저 상황에서 쟤는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구나. 저 말을 저렇게 오해할 수 있네, 애가. 그럼 저 사람 자체에 대한 저 순진한 애가 저 히피와 베트남 시대에 저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지. 얘가 장면에서 막 뭐 표정을 이상하게 한다거나. 그쵸. 아니면 뭐 행동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웃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웃길 수 있는 장면이 또 있었어요. 거기 보면 탁구대랑 벽이랑 혼자 핑퐁하면서 탁구 치면서 막 대사 치고. 그러다가 누가 말 걸면 계속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하다가 자기 상관이 오니까 갑자기 탁구 계속 기계처럼 치다가 탁구 탁 탁구 딱 서가지고 인사하는 장면. 이걸 근데 웃기게 하려면 정말 방법이 많았을 거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탁구공이 머리에 맞는다던가 아니면 탁구공이 톡톡톡톡톡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줄까 말까 뭐 이러고 있는다던가 뭐 거기서 웃길 수 있는 상황도 많고 아니면 걔가 막 혼자 몰두해가지고 계속 탁구를 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걔를 어떻게 보는지만 한번 보여줬어도 야 저거 되게 웃기다 라고 할 수 있는 과장의 방법이 많은데 기계처럼 막 계속 몰두해서 탁구를 치는 걸 그냥 푸샷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그거를 와서 보면서 말을 거는 사람도 그냥 한 장면에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뭘 더 하는 건 이상하다 라는 감각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헷갈려요. 이게 톰 크루즈의 역량일까? 톰 행크스라니까 자꾸 톰 행크스. 미션 임퍼서블이 아직 지우질 않네. 톰 행크스의 역량일까? 감독의 역량일까가 이제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포레스트 검프는 굉장히 다른 성격의 명감독 두 명이 각기 연출을 한 거니까 각자의 스타일과 톰 행크스가 잘 맞아떨어진 거겠지. 하여튼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도드라지는 연기를 안 함으로써 되게 눈에 띄는 연기를 했고 그때 인정을 받았구나.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초창기 작품들은. 근데 그럼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는 어떻게 봐야 되지? 라이언 일병 구하기야말로 스필버그의 영화 중에도 굉장히 논쟁적인 영화예요. 그렇죠. 일단 그 상륙 작전을 그렇게 리얼하게 찍는 것부터가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만들어요. 엄청난 체험인과 동시에 왜 저렇게 찍었어야 했지라는 질문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뒤 스필버그 영화들을 보자면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는데. 그렇죠. 거기서 톰 행크스는 무슨 생각을 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인물로 나와요.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어떤 감정 상태에서 그걸 하는지에 대해서 우린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중대장이라서 그 말도 안 되는 미션을 그래서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다른 애라면 빡치거나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자극해서 애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확 시켜가지고 더 대단한 일을 할 것도 같은데 이 사람은 그냥 피곤해요. 그리고 자기 중대원들이 하는 말을 다 듣는데 피드백이 똑같아. 사실 피드백이 없지. 다음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근데 어떤 한 부분에 탁월한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여기 이 터무니없는 정치 선전용 미션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미션의 적임자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전투는 정말로 리얼하고 내가 그 전장에 포스에 직접 있는 것 같은데도 톰 행크스를 보면서 저희는 느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톰 행크스가 마지막에 나는 영화 말미쯤에 부하 군인들이 몇 명 죽고 묻어주고 나서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타이밍도 되게 이상해. 그냥 언덕 내려오다가 걸어가면서 얘기하거든요. 사실 나 교사였다고. 이쯤 되니까 약간 이게 다 연결되는데? 톰 행크스를 찍으려고 하면 이렇게밖에 못 찍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찍어야 잘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깨달은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의 그 제가 말한 아리아 장면은 되게 특이한 장면이었고 거기서 톰 행크스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감독이 더 요구해도 더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더 크겠다.
왜냐하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가장 주인공의 감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는 장면이 거의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모든 걸 하겠다는 감독과 배우의 뚝심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필라델피아의 그 실험적인 장면에서도 내가 그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는 톰 크루즈가 진짜 누르고 눌러서 톰 행크스 행크스 형 그냥 톰이라고 할게요. 네. 이 톰 아저씨가 정말 누르고 눌러서 절제력을 발휘를 해서 나온 장면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복귀를 해보니 그러면 이 사람은 확실히 어떤 방향이 있구나. 뭔가를 막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연기로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인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필모그래피가 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런 인물이 평범한 영화에 톰 행크스가 주인공에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미생 영화판 뭐 그런 영화는 헐리우드에 없겠지만 아니 뭐 로버트 드니로와 앤 해서웨이가 나왔던 인턴 뭐 이런 영화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건 독특한 로버트 드니로의 노년의 어떤 모습을 잘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게 막 논쟁적이라거나 다이나믹하거나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어떤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고 선택을 강요하거나 뭐 이런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냥 되게 막말로 고만고만한 영화잖아요. 고만고만한 영화에서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다면 톰 행크스가 연기하는 방식대로 클라이막스에서도 그냥 무색무취의 인물로 그냥 너무 나랑 똑같은 평범한 인물로 보여지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 연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진짜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로버트 드니로는 그 어울리지 않는 앤 해서웨이의 벤처 사무실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긴장감이 형성이 되잖아요. 되게 안 어울리고 이상한 007 가방 같은 거 메고 와가지고 말할 때도 뭐 인도의 구루처럼 한마디씩 툭툭 조언해주고 하는 그런 캐릭터가 인턴이라는 영화에서는 되게 부각이 돼서 잘 어울렸던 건데 톰 행크스라면 그런 영화를 선택을 안 하는 건 아닐까? 맞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선고안이 참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튀지 않고 뭔가 조금 더 해가지고 막 눈물도 조금 더 자극적으로 해서 막 열연을 펼쳐가지고 우와 연기 좋네라는 방식이 아닌 걸로 항상 감동을 주는. 그렇죠. 그걸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개발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오는 것 같아가지고. 야, 그거 참, 배우라면 욕심이 있을 텐데. 그쵸. 나 연기 잘해. 연기를 또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더 막 세게 조명해가지고 편집 화려하게 하고 막 치닫게 해가지고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쵸. 그걸 하지 않고 밋밋하게 가는 방식을 고수하는 걸 보면. 되게 특이하죠. 너무 더워. 아이스크림 크림. 여름인데 뭘 그렇게 발라? 여름이니까 더 꼼꼼하게 수분을 챙겨줘야죠. 땀이 나는데 무슨 수분?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고 땀도 많이 흘리고 자주 씻는 데다가 에어컨 바람까지 피부가 얼마나 건조해진다고요. 여름에 더 건조해지는 피부를 위해 기억하세요. 여름이니까 한 번 더 아이스크림 크림. 로버트 드니로가 마틴 스코세지의 페르소나로 한때 막 날렸잖아요. 절 볼 때.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다양한 연기를 하고 또 있고 알파치노는 날 때부터 알파치노였던 것 같고 느낌이 그 뒤를 잇는 게 막 디카프리오 같기도 하고 요즘 들어서는 브래드 피트는 지가 그냥 멋있는 거 아는 것 같고 그냥 그 정도인 것 같고 톰 크루즈는 연락이 뛰고 톰 행크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네. 그냥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양반은? 근데 그 뒤에 영화들을 보시면 타자를 치고 계시겠지. 그렇지. 타자기로 그냥 감사 편지 뭐 이런 거 쓰고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양반은? 근데 영화들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영화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캐스트어웨이예요. 캐스트어웨이에서 톰 행크스가 조난당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영화의 거의 대부분을 톰 행크스 한 명만 봐야 돼. 근데 저는 톰 행크스가 거기서 연기를 정말 역시 이 사람은 진짜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톰 행크스가 조난당한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 거기서 뭘 유일하게 좀 막 되게 이렇게 나를 막 영화적으로 기억에 남게 만들었던 장면은 뭐 물론 그 뒤에 이제 감동적인 장면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이 치아가 충치가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스케이트 날로 막 이렇게 자기 치아를 자기가 막 뽑으려고 하는 막 그런 조마조마한 장면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치아를 이렇게 탁 쳐서 이게 치아가 충치가 팍 빠져나가고 시간점 확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굉장히 오랜 시간 여기 조나당에 있구나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연기라기보다는 콘티랑 편집이 그걸 노린 거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네? 나머지는 그냥 아저씨 한 명이 불 피우고, 낚시하고, 추워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캐스트웨이에 이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본인이 각본도 쓰잖아요. 본인이 각본 쓰는 건 그냥 막 로맨틱 코미디나 막 전쟁 드라마 이런 거거든. 근데 본인이 딱 주연을 하는 남의 시나리오로 쓰여진 영화, 그리고 명감독, 요런 패키지에 자기가 딱 들어갈 때 대사를 넣거나 뺄 법한데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대사를 뺄까? 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캐스트웨이에서 혼잣말 할 수 있잖아. 안 해. 그 큰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물론 톰 행크스 한 명이 주연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물론 시나리오도 좋았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겠지만, 블록버스터라고 하긴 뭐하고, 그렇다고 저예산 영화도 아니고, 하지만 다 보고 나온 사람들이 명작이라고 말하는 그 캐스트어웨이가 만들어질 때 대사 늘 법한데, 이런저런 시도할 법한데, 얘가 뭔가 엄청난 연기를 하는 장면을 엄청난 촬영으로 막 롱테이크로 찍거나 해가지고 그게 회자되게 만들 법도 한데 그걸 안 하네? 그걸 안 했다는 거는 감독의 역량이라고 하기엔 지금 이 캐스트어웨이를 찍을 당시에 톰 행크스는 너무 대단한 거물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다고 했으니까 이 영화 만들어졌을 텐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다고? 라는 생각이 경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비교되는 영화가 있어요. 마틴 스콜세지의 하드 트레이닝을 받고 거물이 되고 있는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레버넌트라고. 정말 그 영화로 각고의 노력 끝에 디카프리오가 상을 받았잖아요. 디카프리오가 엄청난 연기를 했잖아요. 근데 촬영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연기는 진짜 대단했지 라고 우리가 판단해주기 너무 좋은 연기인데 신비롭지는 않아요. 진짜 열심히 하고 막 줄떡살떡하면 저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근데 캐스트웨이 톰 행크스는 어떻게 하는 거지? 저런 영화에 저런 연기를? 싶을 만큼. 그러네요. 비교를 하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손쉽게 하는 거예요. 뭐지 저게?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이쯤 되면은 톰 행크스가 어떤 영화를 내가 주연을 맡아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선택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그걸 그냥 단지 욕심을 안 부리는 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을까? 그러기엔 천사와 악마 시리즈 뭐 이런 건 댄 브라운의 소설은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영화화한 블록버스터거든요. 거기서도 딱히 기억은 안 남아. 근데 영화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그 뒤에 만든 설리 허드슨의 기적 같은 경우는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 실존 인물이 정말 해낸 대단한 일을 최대한 잘 보여주기 위한 보수의 천병인 클린트 이스트의 야심이 집결된 영화란 말이에요. 이 영화로 헐리우드의 보수주의자들은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그 실력과 가치관과 나머지 협업의 과정을 조율하는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된 영화인데 딱히 기억 남는 게 없어요. 톰 행크스가 뭔가를 한 거에 대해서. 그러네요. 그 뒤에 또 이제 스필버그랑 합작을 해서 포스터 자체에 그냥 계단이랑 계단을 오르는 두 주인공 뒷모습이랑 글자만 적혔던 포스터가 기억나실 거예요. 더 포스트. 메릴 스트립, 톰 행크스. 엄청난 야심. 그 야심이란 건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찍을 때 스필버그의 야심과는 좀 다른 종류의 야심이죠. 네. 당대 최고의 배우들을 데려다가 가장 멋있는 올바른 사람들의 실화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 시기에 이 영화를 만들 이유는 뭐냐면 그때 워싱턴 포스트의 주인장이 여자였다는 거다. 스필버그가 그걸 지금 각 잡고 만든 거예요. 거기서 근데 톰 행크스가 그냥 깔아주거든요. 리액션만 해요, 리액션만. 메릴 스트립이 모든 장면에 기운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다 주목을 받고 그걸 다 발산하는 동안 톰 행크스 옆에서 팔짱 끼고 웃거나 대답하면 맞장구 쳐주거나 이런 연기를 해주는데 이 쭉 캐스트웨이, 설리, 더 포스트 영화의 필모그래피를 보시면 이 사람이 결코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보다 항상 더 큰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통 배우들이 저는 이런 연기, 그런 역할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자기가 엄청 거대해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뭐 제가 배우가 아니니까 이건 그냥 저의 그냥 느낌입니다만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해서 내가 대단하게 거기 존재하면 그런 합이 커져서 영화가 대단해질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좋은 영화들은 그 합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대단한 영화로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제가 볼 때 톰 행크스의 이 야심은 그것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인데 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도 아니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이야기는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담론보다 조금 한 발, 두 발 더 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쉽게 많이 봐야 되잖아.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내가 그냥 거기 있을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뭐 이런 느낌을 받게 해준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막 인기를 얻다가 내가 그런 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지한 것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다가 연타석 홈런을 쳐버린 정말 명배우다. 그 뒤로 계속 이제 훌륭한 감독들이랑 훌륭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딱히 뭐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은 연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누구나 아는 헐리우드의 정말 유명한 아저씨라고 생각을 했다면 필모를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욕심 점점 커지는구나. 점점 더 자기가 가서 뭔가를 감당하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구나. 최근작 중에 필라델피아 때와 지금 톰 행크스의 공통적인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스파이 브릿지라고 있는데 스파이 브릿지는 심지어 똑같은 법정 영화예요. 필라델피아를 보시면 본인이 변호사였죠.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자기를 변호해줄 변호사를 자기가 직접 골라요. 예전에 앙숙으로 한번 자기가 재판에 이긴 적이 있는. 굉장히 실력은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것만 하는, 돈 드는 것만 하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재판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따지지 않는 실력 있는 변호사. 덴젤 워싱턴을 자기가 딱 접지어서 같이 하자. 덴젤 워싱턴이 마음이 통해서 변해서 그를 도와주고 마지막에는 승리를 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법정에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자기를 막 말로 공격하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 있던 자기를 기릴 수 있게 그 장례식 장면까지 나오고 그 영화에서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오스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스파이 브릿지를 보면 이 사람은 스파이가 아니에요. 군인도 아니야. 그리고 소련에서 잡힌 미군과 미국에서 소련 스파이로 알려진 사람을 서로 미국과 소련이 맞교환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만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적임자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그냥 그 일에 말려들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말려들고 나서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설득할 때도 막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졸졸졸졸졸 따라가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때 어떤 대의도 없어요.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건너가면 얘를 이렇게 받는다고 하고 내가 직접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딜을 하면 이걸 그냥 사람 이념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물물거리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니다.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갈 거면 내가 가야 될 것 같다. 막 설득하고 그걸 1대1로 막 돌파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막 웃기도 하고 갸우뚱하기도 하고 직접 그래서 자기가 갔더니 사실은 자기 숙소 하나 찾아가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하면서도 결국 그걸 해내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톰 행크스가 그 스파이를 변론해 주는 걸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우리 이념에 따라 우리 이념을 지키고 적국에 잡혀있는 애를 생각할 때 우리가 걔를 어떻게 생각하냐. 우린 걔를 영웅으로 추앙한다. 왜 그러냐. 걔는 적국에 사로잡혀 있지만 우리의 이념을 지키고 있고 자기의 가치관을 굽히지 않고 있을 거라는 믿음과 그 실제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감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든 얘를 소환시키고 싶어 하는 거고 우리에게 이런 영웅이 필요하다고 간다. 그 옆에 있는 이 아저씨 봐라.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의 신념을 부러뜨려야 되냐고 라는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에서 톰 행크스의 그 명연설이 기억되지 않고 그 의문스럽게 앉아있는 돋보기 안경을 쓴 스파이 할아버지만 기억나요. 결국 그 사람을 무사히 보내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톰 행크스는 소련이 아니라 독일이었군요. 동서 베를린을 가로지르고 있는 장벽을 넘으려다가 총에 맞아서 쓰러지는 독일 시민들을 보고 깜짝 놀라거든요. 기차로 타고 지나가면서.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외교적인 분쟁을 자기 힘으로 딱 해결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메트로 지하철에서 비슷한 장면을 봐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막 돌담을 넘어 뛰어가는 골목을 웃으면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관객들도 그걸 보면서 뭔가 딱 연상이 되죠.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얘는 이걸 겪어왔고, 근데 얘는 집으로 가는 길이고 화창한 날씨에 이제 얘의 삶은 이전과 달라지겠구나. 여기서 어떠한 영웅적인 성장이나 아니면 어떠한 강인함을 엿볼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평범한 법을 잘 아는 협상가였는데 지금 이제 자기 가족과 자기 따뜻한 집과 자기 주변 사람들의 안위와 자기의 소소한 성공을 바랄 수 없고 굉장히 거대한 걸 보고 왔기 때문에 얘의 생각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얼굴로 자기 동네를 낯설게 쳐다보는 평범한 아저씨의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는 그냥 골아떨어져서 자요. 신발도 못 벗고. 그런데 또 다른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간다 그래요. 근데 보통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이 끝나고 쿠키 영상으로 다음 미션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야 된단 말이야. 오, 얘가 또 뭘 하겠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그렇게 힘든데 그거 또 한다 그러네, 제가 또.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각본에 그렇게 적혀 있었겠지? 아예 연출을 그렇게 했겠지의 차원일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무색무취의 캐릭터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싸운 필모그래피를 통틀어서 필라델피아와 스파이 물질을 보면 필라델피아는 톰 행크스의 연기와 톰 행크스의 영화를 설명하니까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필라델피아는 어쨌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논쟁적인 영화였고 논쟁적인 캐릭터였고 거기서 각인될 수밖에 없는 외모와 분장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인물이었는데 지금 스파이 브리지를 보면 굳이 저걸 톰 행크스가 했어야 되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말할 수 있는 영화예요. 근데 거기서 사실 대체 불가능성이 나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걸 누가 할 수 있지? 이걸 리암 니슨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로버트 드니로가 했으면 어땠을까? 뭔가를 했겠지. 뭔가가 남겠지. 물론 그 사람들이 좋은 배우니까 그게 남는 건데 톰 행크스는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잔상을 남기지 않고 영화를 시작할 때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대한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그냥 싹 사라져 버릴 수가 있을까? 이 비밀은 도대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야, 이건 나중에 톰 만나서 물어보고 싶네요. 이거를 자 번역을 여러분들이 듣고 해주시면.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톰 행크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이렇게 배우를 하나 찍어놓고 좋아하는 배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뭐 자주 갖기보다 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저희가 어설프게나마 파일럿으로 먼저 네. 해봤는데 첫 타자로 꼽기에 가장 좋았다고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스스로가 자평을 해보자면 막 메소드 연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요즘 핫한 영화 찍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되게 좋거든요. 그 한편의 영화의 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뭐 그거는 말하기 나름이잖아. 네. 그때그때 그냥 말 붙이면 되니까 명배우란 건 다 아는데 그 비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배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저도 답을 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첫 삽을 뜨는 건 괜찮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지금 출연한 작품만 뭐 40편이 넘기 때문에 네. 이 작품들 중에서 괜찮다. 오늘 언급됐던 작품들 뭐 이런 것들 안 보신 게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영화 속에서 어떻게 성장을 해가고 있는지 네.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되짚어 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포레스트 검프나 설리 이런 걸 보시고 나면 이 사람이 진짜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닌 휴머니스트 좀 뻔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져 있고 트럼프 욕 연락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라는 반전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뭐 그냥 그런 연기를 보여준 영화인데 사실 내용을 따져보니까 이거 되게 레디컬한 내용이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끝은 뭘까? 그 다음 행보는 뭘까? 이걸 한번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아무튼 오늘 저희들의 대화가 톰 행크스라는 배우 그리고 그가 출연하는 작품들에 있어서 하여튼 도움이 조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저희는 간헐적으로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배우들을 찍어서 그 배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관 많이들 와주시고요. 네. 와서 뭐 얼굴도 보고 즐겁게 인사도 하고 뭐 네.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